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월 2일 10시 1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2권 8장 청각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보게 되면 8장 같은 경우 4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먼저 소리의 발생, 그 다음에 듣는 것, 그 다음에 청각기관에 대한 설명, 목소리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리의 발생에 대한 부분부터 보면은 소리가 언제 나타나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2가지 조건, 하나는 사물의 타격,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공기에 힘을 줬을 때, 공기에게 힘을 줬을 때 나타난다라는 게 나타나고 언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말했던 사물 타격할 때 나는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딱딱하고 매끄러운 걸 타격하면 소리가 나고 푹신한 걸 타격하면 소리가 안 난다 그래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소리는 타격당하는 것이 내는지 타격하는 것이 내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논합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것은 모두 소리를 내는지, 지금 매끄러운 게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매끄러운 거 전부가 소리를 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소리와 둔탁한 소리에 대한 차이도 이제 규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듣는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듣는 환경, 환경, 어떤 환경에서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공기 중이거나 물일 수밖에 없겠죠. 물속이거나. 그거 말고 흙 속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할 텐데 흙 속에 사람이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청각기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건지, 그 다음에 청각기관 내에 공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징을 조금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지, 그 다음에 청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소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목소리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동물에게는 목소리가 없는 것인지 이걸 다룹니다. 이제 본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소리의 발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리는 언제 나타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소리는 사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이제 나타난다.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적어도 2가지 사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사물은 푹신하면 안 되고 딱딱하고 매끄러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제시되는 거는 소리가 이제 소리라는 게 이제 공기에 힘이 가해지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휘파람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악기 소리라던가 피리 소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나려면 그 힘이 가해진 공기가 분산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힘이 가해져야 소리가 난다는 건데, 그때 이 힘이 가해진 공기가 분산되지 않고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리가 난다고 하고, 만약에 바로 분산돼 버리면 소리가 안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받은 공기를 모아주는 뭔가가 있어야 이제 소리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왜 딱딱하고 매끄러운 건 소리가 나고 푹신한 건 소리가 나지 않을까? 네, 여기 앞에서 얘기한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제 소리라는 게 타격을 할 때 타격한 운동이 있겠죠. 그 운동이 분산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푹신하거나 털이 있는 사물은 타격 운동을 분산시키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운동이 발생했을 때, 진동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털이나 이런 쪽으로 다 분산돼 버리겠죠. 그 운동이. 그 다음에 푹신한 거 같은 경우도 운동이 여러 방면으로 퍼지면서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매끄럽고 딱딱한 것은 타격 시의 운동을 받은 그대로 돌려보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는 타격당하는 것이 낼까 타격하는 것이 낼까라는 의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타격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타격 시 진동하는 것, 튕기는 거에 의해서 소리가 나게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격하는 것도 진동한다면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래서 때리는 것도 덜덜덜덜 하면은 소리를 낼 수 있고, 타격을 당하는 것도 북 같은 거죠. 북 같은 것도 당하면은 진동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맞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낼 만한 어떤 금속적인 금속 같은 것이어야 되겠죠. 나무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소리를 내긴 하겠네요. 아무튼 뭐 진동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동할 수 있다면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진동한다는 표현은 안 쓰고 튕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동한다는 말이랑 같은 것 같고요. 그다음 보면 매끄러운 것은 모두 소리를 낼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는데
매끄럽다고 해서 다 소리 내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바늘로 바늘을 타격하는 경우에 소리가 안 난다 이거죠. 이게 이제 타격을 해보면은 소리가 띡 하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띡 하는 소리. 네, 근데 그건 이제 뭐 너무 작고 순간적이니까 그래서 소리가 안 난다는 취급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매끄러우면서 판판해야 소리가 잘 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날카로운 소리와 둔탁한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날카로운 소리는 짧은 시간에 많은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거고, 둔중한 소리, 둔중한 소리인데 둔탁한 소리라고 했네요. 둔탁한 소리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이 촉각적 표현과 관련짓기 때문인데, 아무튼 네, 둔중한 소리는 긴 시간에 적은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소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움과 둔중함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촉각적 표현에서 비롯됐다라는 점을 설명하는데요. 촉각에서 이제 날카로운 것은 찌르는 것이고 뭉툭한 것은 미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때 날카로운 건 빠르고 순간적인 특징을 지니고 뭉툭한 것은 느리고 긴 특징을 지닌다라고 합니다. 근데 소리에서 봤을 때도 빠르고 순간적인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느리고 긴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카로운 소리, 그 빠르고 순간적인 소리를 날카로운 소리라고 하고, 그리고 느리고 긴 소리를 둔중한 소리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듣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얘기를 하는데, 네, 뻔한 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공기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 공기가 있는 공간에서 들을 수 있다. 그래야 타격 시에 발생한 운동이 우리의 청각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기를 통해서 그 운동이 전달된다 라는 거고요. 네, 물속에서도 이 운동은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타격 시에 발생한 운동이 물속에서도 전달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 이 듣는 과정에서 청각기관에 그 타격된 운동이 우리 청각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달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듣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청각기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청각기관 안에는 공기 중 전달되는 운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즉 듣기 위한 공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이게 그 고막 안쪽을 말하는 건지 고막 바깥쪽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쪽을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공기가 있기에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듣게 된다. 근데 다른 신체는 이런 공기를 담고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격 운동이 귀만 그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동이라는 게 귀에만 전달되는 거 아니고 팔에도 되고 몸에도 되고 이렇게 다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로 듣는 이유는 귀 속에 있는 그 공기 덕분이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그 청각에 대한 이해가 높은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청각기관 내 공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청각기관 내의 공기는 분산되지 않게 되어 있으며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소리를 정확히 듣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 이제 있거든요. 공기의 분산을 막아주는 용기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반향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하긴 해요. 근데 이 반향이 생기면은 소리가 증폭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리를 더 크고 정확하게 듣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각기관 내에 공기가 분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공기를 덜 분산되게, 최대한 그 분산이 없게끔 하려고 이제 공기를 담아놓고 있다, 귀 속에.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속에서 들을 수 있는 이유도 설명을 합니다. 네, 청각기관 내에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가 없다면 듣는 게 좀 힘들 텐데 있으니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귀의 구조상 물이 쉽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귀에 물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듣기 어려워진다 라는 얘기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공기가 있더라도 물이라는 게 있다면 방해를 하니까, 운동의 진행을 방해하니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막이 손상되면 우리는 듣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막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도 하죠. 이게 어떻게 해서 알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누군가 고막이 터진 사람이 있어서 그걸 아는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해부를 했는지, 아무튼 좀 의외로 조금 더 잘 알고 있어서, 예, 청각에 대해서 좀 약간 저는 이렇게까지 접근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좀 접근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력의 여부 판단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귀가 종종 울리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청력이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좀 표현이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이게 맞는 정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력이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귀 속 공기의 자체적 움직임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다. 귀가 울리는 건. 그래서 이거는 청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면 청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외부의 어떤 소리를 듣는 걸 말하기 때문에 자기 내부에서 어떤 공기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청력이 있다고 해주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외부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네, 마지막 이제 목소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목소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재미가 있었던 부분 같아요. 네, 목소리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건데 목소리는 영혼이 깃든 것들이 내는 소리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의도에 대한 걸 담기 위해서 영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악기와 같은 것이 사람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기 중에 사람 목소리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노래 부르거나 할 때 그 소리가 악기랑 비슷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뭐 노래 부를 때의 사람 소리랑 그 다음에 악기의 소리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 깃든 것들은 자기 삶을 만족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는데 이걸 목소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목소리라는 건. 그래서 의도가 없는 소리, 혀로만 내는 소리나 기침하여 나는 소리는 목소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리라는 거는 공기에 힘을 가할 때 나타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를 이용하는 동물, 호흡하는 동물이 이제 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하게 돼요. 이 호흡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도 하는데 호흡은 내적인 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장이 호흡을 공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허파가 운동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내는 경우에는 이러한 호흡을 하는 존재가 의도적으로 그 호흡을 제어하면서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한다 그러면은 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참고 조금씩 호흡을 내뱉으면서 나타내는 게 목소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그냥 단순히 들숨 날숨 하는 게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소리가 목소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면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만족에 이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게 목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면 영혼을 가진 존재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기에 힘을 가할 때 나타나는 소리가 목소리다라는 규정을 합니다. 좀 의외로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거 좀 새로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물에게는 목소리가 없냐라는 부분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혈동물과 물고기는 목소리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저는 무혈동물이 뭔지를 몰랐는데 지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렁이랑 물고기는 목소리를 갖지 않는다. 그런 거 같죠. 지렁이가 소리 내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꿈틀거리는 건 본 적이 있어도. 그 다음에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내는 물고기가 있다는 걸로 보긴 했는데 모르겠네요. 저도 예전에 그냥 동물 다큐 같은 거 보면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물고기는 소리를 안 내는 것 같아요. 돌고래를 물고기로 보진 않으니까요. 고래는 소리를 내겠지만 상어 아니면은 고등어, 꽁치 이런 애들이 소리를 내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물고기의 경우는 이제 소리를 내지 않는데 그 이유가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기에 힘을 줄 이유가 없죠. 물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소리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무혈동물과 물고기만을 놓고서 목소리를 갖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라던가 아니면은 사자라던가 호랑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울음소리를 내잖아요. 이런 원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울음소리를 내는데 그거는 목소리의 일종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동물 중에 없는 애들이 있고 있는 애들이 있다. 목소리를
근데 대신 인간과 소통이 안 되는 목소리를 갖는다. 이렇게까지 본 걸지 아닐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2권 8장 청각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책이지만 인체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 당시에는 뇌, 정신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인체적 그 활동을 다루다 보니까 신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관하여라는 책이 인간에 대한 그 신체에 대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